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도 기괴상식 낭독회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분명히 사실인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과연 또 어떤 신박하고 기괴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킬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큰 성인을 입양하는 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예? 다 큰 성인을 입양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죠? 다 큰 성인이 왜 입양을 가는지도 모르겠어. 예,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입양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NTD TV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뉴스 기사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입양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1, 2위를 다툽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양자는 대다수가 아이들인 반면에 일본은 입양자 중에 아이들은 단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는 20대와 30대 남자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2008년에는 이런 입양자가 9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0년에 8만 명 미만 수준에서 조금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가면 갈수록 2030 남성의 입양자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는 일본의 가족 경영으로 유지되는 기업 전통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업적 수완과 실무 능력이 꼭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가업이 창업자가 사망을 하면 기울어지고 맙니다.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가족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기업들의 친목 모임인 레제노키항에는 단 37개의 기업만이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기업이란 타이틀을 놓고 다투는 두 곳은 781년에 세워진 여관 호시, 그리고 578년부터 불교 사원을 지어온 곤고구미인데요. 둘 다 일본 기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 민법상 가족의 재산을 남성 계보로만 상속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집에 아들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가문의 이름으로 가업을 이어나갈 양자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만약에 집안에 아들이 있다고 해도 후계자로 부적합하다라고 여겨지면 아들을 제치고 양자를 들여서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일본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적 입양의 대부분이 입양가족 딸과의 중매 결혼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릴사위인 동시에 아들인 이런 무쿠요시는 성씨를 처가 쪽 성으로 바꿉니다. 때문에 일본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 결혼 컨설턴트들이 일본 기업을 위해서 입양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이후에 이러한 민법을 더 이상 고수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가족 기업들은 기존의 관습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가업의 사장들은 보통 가장 전도 유망한 최고 관리자들 가운데에서 양자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그리고 스즈키, 전자제품 회사인 캐논, 건설 회사인 카지마 등
가업의 소유주들은 모두 입양한 아들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임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부추겨서 가족 기업들이 일반 기업의 전문 경영인 만큼이나 훌륭한 인재풀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입양된 후계자가 이끄는 기업이 혈연 상속인이 물려받은 기업보다 성과가 더 좋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군요. 가업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집에 딸밖에 없거나 혹은 아들이 있더라도 상태가 좀 삐리해서 얘한테는 상속을 못 해주겠다 싶으면은 그냥 입양할 대상을 찾아서 우리 집안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 후 그 다음에 가업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일본이 세계 2위의 입양률을 갖고 있는 나라면서 성인 입양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네요.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뭐 별건가 싶은데도 일본은 워낙에 전통성이 유구한 200년 된 300년 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기합니다. 예. 바로 옆에 나라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참 놀랍네요. 그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 선진국이다 싶다가도 되게 보수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참 신박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데요. 일단 두는데 쓰지는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두긴 뒀어. 근데 쓰지는 마세요. 라고 하는 건데 언뜻 납득이 쉽게 되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죠? 왜냐면은 쓰지 말라고 할 거면 그 물건을 안 두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물건은 뒀지만 쓰지 말라.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아파르라고 하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입니다. 항공여행의 초창기 시절 비행기 객실 내부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승객들과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흡연구역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금연구역까지 담배 연기가 스며드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의외로 비행기 내부에는 잿더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행기 내부 흡연이 불법화된 것은 30년이 넘었습니다. 비행기는 운행 중에는 꼭 승객들에게 금연 규정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진행해야만 하고요. 화장실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꼭 덧붙여야만 합니다. 이는 화장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것을 계기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비행기 내부 금연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요, 항공기에는 필수적으로 잿더리를 설치해야만 한다 라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안전하게 담배꽁초를 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휴지통은 담배꽁초가 완전히 꺼지지 않으면 불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버리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악의 개념으로 잿더리가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비행기 내부에 있는 잿더리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예, 맞습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잿더리가 있어요. 네.
근데 진짜로 절대 피지 말라고 항상 객실내는 전부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항상 방송을 하는데도 왜 이게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을 모두가 잘 듣진 않잖아. 누군가는 뭔가 담배를 필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엿다가 꺼라 라고 이제 마련은 꼭 해놔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난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이걸 못 참아? 난 모르겠다. 아니 그 담배를 피우는 거 뭐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참나? 그 한 10시간 참을 수 있잖아. 그래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면 참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안 되나 봐. 저는 이 공감이 안 되네요. 근데 뭐 아주 심각한 이 흡연 중독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엿다가 끄고 벌금 내라. 이게 나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옛날에 어떤 탤런트 분이 TV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지? 그 성함을 제가 또 섣불리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어쨌든 예능 프로에 나와서 그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 본인이 좀 지독한 흡연자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재떨이가 있길래 그냥 피고 그냥 벌금 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 확실히 그걸 쓰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네요. 예. 여튼 그런 존재하지만 쓰면 안 되는 그런 물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네요. 32살부터 성인인 이유. 그렇군요. 제가 32살이거든요. 저는 성인입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그죠? 법적인 성인에 대한 개념은 만 19세 이상부터가 성인인 건데 왜 32살부터 성인인 걸까? 그 이유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가 있네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요, 인간의 뇌 구조가 일생 동안 5번의 주요한 시기로 나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케임브리지 뇌과학연구소가 주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MRI를 이용해서 0세부터 90세 사이에 3,802명의 뇌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간은 평균적인 삶에서 뇌의 구조가 크게 5단계로 나뉘고 출생과 사망 사이에 뇌가 재구성되는 4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의 뇌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과정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과잉 생산된 수많은 시냅스가 점차 줄어들고 활발한 시냅스만이 살아남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뇌의 전반에 걸친 신경세포의 연결 과정은 출생부터 약 9세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9세까지의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갓난아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보면 미운 7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7살이 되면 정말 애들이 너무 귀엽지만 밉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이는 꽤 찼어. 그리고 말도 제법 알아듣고 자기 의사소통을 잘 하는 나이인데 행동은 너무 이제 옛날 애기처럼 하니까 그게 이제 밉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운 7살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게 공감이 되네요. 그죠? 갓난아이랑 뇌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여튼 그 밑에는 두 번째, 사춘기 시절의 뇌가 있습니다. 뇌의 두 번째 시기인데요. 청소년기에 다다르면 뇌의 네트워크 조직이 점점 더 정교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는 시냅스의 연결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빠른 의사소통으로도 특정 지어지게 되고요. 이는 향상된 인지 능력과도 연관되게 됩니다. 또한
신경 효율성이 증가하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달은 평균적으로 30대 초반의 정점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는 생애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위상학적 전환점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세에서 32세까지의 뇌는 청소년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신체적으로 말고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 거야.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어떤 체험으로 깨달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공부는 어렸을 때 해야 된다. 나이 들면 공부가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뇌도 그렇다는 거죠. 이때 인지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이때 해야 된다 라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성인의 뇌가 됩니다. 32세 이때가 되면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기의 뇌인 성인기의 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뇌의 구조가 이전 단계에 비해서 안정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30년간, 그러니까 62세가 될 때까지 뚜렷하게 큰 전환점이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능과 성격의 정체기를 나타낸다라고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게 사람은 30살이 넘어가면 새로운 자극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전두엽 쪽의 뇌가 고착화돼서 새로운 자극을 옛날에는 신선하다, 재밌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30세가 넘어가면 이제 피곤한 것으로 인지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도 멈추고 옛날 음악들만 좋아하고 그런 게 뇌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맞네요. 32살부터가 이제 확실히 성인의 뇌고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다음 뇌, 이제 네 번째 단계죠. 여기는 이제 초기 노령화 단계라고 합니다. 66세가 되면요, 초기 노화 상태의 뇌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주요 구조적인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만 60대 중반에 이르게 되면 네트워크 재조직의 능력이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뇌의 백질이 퇴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경 효율성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전환점, 이제 후기 노화의 뇌 상태입니다. 83세 무렵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뇌 연결성이 더욱더 감소하게 되고 특정 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뇌의 전반에 걸친 연결을 주로 하던 이전 단계들과는 다르게 국소적인 연결이 강세를 이루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서 자기 성격이 되게 꼬장꼬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저분은 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활동하시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게 어쩌면 뇌가 그렇게 재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로도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은 확실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부에서는 되게 많이 변화하는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보니까 납득이 되는 것들밖에 없네요. 그죠? 저도 이제 32살이 된 제가 느끼기에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다르냐면요, 옛날에는 끝없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세계가.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쭉 살아간다고 해도 딱히 질리는 거 없이 재밌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살 넘어가니까 약간 좀 더 이상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고 그냥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것만 반복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한 사람이랑 계속 질리지 않고 이 사람을 평생 쭉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생각에 결혼을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바뀌더라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랑 만나서 쭉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더라고요. 옛날엔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결혼 안 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뇌의 어떤 노화의 단계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네요. 그죠?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외로 안전한 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의외로 안전한 동물인 거 보니까 그다지 안전해 보이지 않는 동물인데 생각보다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것들 되게 많은데 고래? 그죠? 고래가 되게 똑똑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고래는 의외로 안전한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한 동물인 것 같고, 그죠? 과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의외로 안전한 동물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유나이티드 파크스 앤 리조트의 홈페이지입니다. 동물과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입니다. 치타는요, 한때 널리 분포한 포식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야생 치타가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타와 인간이 함께 묘사가 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의 수메르 인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은 치타를 애완동물로 기르거나 사냥감으로 삼아왔다는 말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경우에는요, 치타가 파라오의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화들도 자주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5세기경에 이르면 이탈리아 귀족들은 스포츠 사냥을 위해서 치타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귀족, 프랑스 귀족, 몽골 왕조 귀족, 무굴 제국 귀족들도 치타를 사냥감으로 삼곤 했다고 하는데요. 16세기경에 무굴 제국 악바르 황제는 총 39,000마리가 넘는 치타를 사육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통치한 49년의 기간 동안에 치타의 인공 번식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치타의 인공 번식이 성공한 최초의 사례는 1956년이었습니다. 어쨌든 성체가 된 치타의 경우에는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물론 이는 치타가 포식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치타보다 상위 포식자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도 치타는 싸우지 않고 해당 지역을 떠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야생에서는 새끼 치타의 약 5%만이 어미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로 사자의 공격 때문인데요. 평균적으로 암컷 치타는 평생 동안 단 2마리만의 새끼를 낳고 성공적으로 키워서 독립을 시킵니다. 세렝게티에는 약 250마리의 치타가 2,800마리의 사자와 9,000마리의 하이에나와 함께 생태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육식동물들은 종종 치타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치타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곤 합니다.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치타의 최대 수명은 20.5년인 것으로 밝혀지게 됐는데요. 야생 치타의 경우에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야생에서의 치타 수명은 특히 수컷일 경우엔 이동이 잦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치타가 의외로 안전하고 꽤나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애완동물로 키워져 왔다. 이런 이게 큰 고양이인 거야. 그치. 그냥 큰 고양이인 걸로 얘는 좀 고양인데 크네. 이런 식의 이제 취급을 받아왔다. 뭐 이런 거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인터넷 밈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뭐 치타 대 인간 누가 센가 뭐 이런 거 있었어. 그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 아닌 거죠. 치타가
생각보다 공격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랑 치타가 싸웠을 때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지. 실제로 치타가 그다지 인간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사자 같은 어떤 그런 흉포한 공격성에 비해서 치타는 그렇진 않아. 되게 빨라. 근데 공격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치타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었네요. 인간에게 꽤나 이제 우호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쟁도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네. 치타하면 뭔가 위험한 느낌인데 다시 이런 얘기를 듣고 사진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구의 35%가 다시는 여행을 가지 않겠다라고 답한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35%는 되게 많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겠다 라고 답한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일까? 여행 자체가 쉽지 않은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 약간 좀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쪽의 나라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어디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NBC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뉴스 기사네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자주, 더 오랜 기간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선정할 때 대규모의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여행에 전혀 관심이 없기도 한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가 15개국 성인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은 여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8월 모닝컨설트가 발표한 여행 및 숙박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응답자 15% 그리고 중국의 응답자 14%는 다시는 여행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미 지역도 사실은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응답자의 14% 그리고 멕시코의 응답자 11% 역시 여행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자들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국가는 응답자의 35%가 여행을 갈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모닝컨설트의 이 조사는요.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을 막론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더불어서 4월과 7월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이 두 조사 모두에서 일본은 전혀 여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응답자의 수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행의 의향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여행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여전히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일본 응답자의 약 45%는 내년에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중국은 65%의 응답자가, 한국은 66%의 응답자가 여행에 갈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억눌러왔던 여행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국경이 다시 개방됨에 따라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비약적으로 급증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상 뜨뜨미지근한 반응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일본 국민들은
해외 여행을 하고 싶지 않고 국내 여행을 선호한다 라고 재팬 로컬라이즈드의 설립자인 미야모토 다이는 인터뷰에서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요, 2022년 8월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는 약 38만 6천 명인데요, 이 수치는 2019년 8월 여행객 수인 210만 명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관광객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일본 도요대학의 후루야 히데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은 일본의 위험 회피 성향과 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식품 및 여행 회사인 타비모리의 전무이사인 하나다 테치아의 말에 따르면 재정적 요인 역시도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게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비약적인 엔화 약세가 여행 기피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일본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을 꺼리는 것이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니케이 아시아 신문에 따르면요, 2019년 일본 국민 중에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G7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했는데요.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그러니까 일본 버블 경제 시절의 국제 여행 수치가 급증한 이후에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완전히 정체가 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일본은 최근까지도 영어가 필수 교육이 아닌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장벽이 심해. 그리고 연속되는 휴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요. 더불어서 유급 휴가를 내기 어려운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해외여행이 굉장히 큰일이고 쉽지 않다라고 후르야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일본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더불어서 고향 근처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국민들이 다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다수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로 인해서 5년 안에는 크게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일본이 의외인 점들이 되게 많네요. 그죠?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2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것도 신기하네. 우리나라는 굳이 해외에 나갈 일이 당장 없어도 그냥 여권을 일단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수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맥락들이 다 겹치면서 이런 기조가 만들어진 것 같죠. 회사가 아무래도 보수적이야. 그 눈치도 되게 많이 봐. 이런 나라잖아요. 그죠? 일본이 특히나.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눈치가 보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야, 저 유사원은 저 필리핀을 가? 돈이 많은가 보네. 여유가 있네 집안이.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지. 감히 연차를 써? 이런 식의 회사 분위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지금 이제 엔저 정책이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해외 나가면은 더 큰 돈을 쓰는 것처럼 체감되는 거야. 더더욱이 나가면 내가 손해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 자체가 위험을 웬만하면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도 갖고 있어. 게다가 일본이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맞물리면서 해외여행을 좀 기피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재밌네요. 그리고 공감이 돼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형이 일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취직해서 산 지가 이제 한 10년 됐는데, 그래서 저도 한 매년마다 한 번씩은 이제 꼭
일본에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왜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는지에 대한 거.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비싸서인 것 같아요. 예. 여긴 뭐 여러 가지 문화적 맥락 때문에 해외를 못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형의 월급을 지금은 꽤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초창기 때에는 이것저것 떼는 게 너무 많아. 일본이 이제 세금이 너무 일단 많고요. 그리고 이 물가가 비싸요. 예. 교통비도 비싸고 식비만 저렴하고 나머진 다 비싼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게 엄청난 부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돈도 이만큼씩 벌 텐데 왜 한국에 자주 안 올까? 이런 생각에 한국 오는 거 싫어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형 월급을 들어보고 이거저거 빼는 거 다 들어보고 하니까 알겠더라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비행기 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일본 가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진짜 비싸요. 네. 그래서 그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비싸기 때문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또 서울을 많이 갔는데 관광지 위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 많던데. 진짜 많던데. 모르겠어. 그만큼 이제 사실 우리가 일본 가는 것만큼이나 만만하게 오는 느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분들 중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 일본은 되게 진짜로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점들이 되게 많은 나라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신박하군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이모티콘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여러분들은 이모티콘 많이 쓰시나요? 저는 좀 많이 씁니다. 예. 이 문자를 보낼 때는 약간 상대방의 어투가 어떤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모티콘의 힘을 많이 빌어서라도 감정 표현을 어떻게든 좀 오해 없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모티콘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맥케이브스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곡물 및 농작물 투입제 회사였던 사우스 웨스트 터미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농업 회사였던 아흐털랜드 앤 캐틀 유한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회사 간의 계약 분쟁으로 인해서 법원 소송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냐? 자, 사우스 웨스트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아흐털랜드 앤 캐틀이라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납품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마라고 하는 식물이 있나봐. 그 식물을 30kg당 17달러의 돈을 받고 이제 내가 사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아흐털랜드 앤 캐틀 이 회사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86톤 정도의 아마를 30kg당 17달러에 공급하기로 구두 합의를 다 마친 겁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마친 후에 이 사우스 웨스트 터미널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해가지고 자 아마를 30kg당 17달러에 87톤을 총 매입한다 라는 계약서를 서명해서 휴대폰으로 상대 회사한테 보냈어. 그리고 계약서 지금 보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납품처인 아흐털랜드 앤 캐틀이 그 문자를 받고 계약서도 보고 엄지척 이모티콘을 상대방한테 보냈습니다. 네. 근데 합의했던 87톤의 아마를 납품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 회사한테.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안 써 있습니다. 네? 뭐 단가가 안 맞았다든지 뭐 그런 이유겠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17달러는 너무 싼데?
한 $20 받아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안 줬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구두로 합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 아우터랜드 앤 캐틀이라고 하는 회사가 안 지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납품을 받기로 계약서를 다 쓰고 사진까지 찍어 보냈던 사우스 웨스트 터미널이라는 회사가 야 계약서 받았잖아, 그리고 엄지척 이모티콘 보냈잖아, 그러면은 계약에 응한 거 아니야? 빨리 계약대로 이행을 해라 라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상대 측, 그러니까 이제 아우터랜드 앤 캐틀 이쪽은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 우리 계약서 받았지, 그리고 그 계약서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냥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읽었음 이런 느낌으로 보낸 거야. 우리는 그 계약을 이행할 이유가 없어, 이런 식의 응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 건 때문에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법정 소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판사 측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실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였냐? 첫 번째, 양 회사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의 사업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다. 그러니까 이 직전의 계약도 단기적인 관계의 계약이 아니었고 장기간 이루어졌던 계약의 일부 중에 하나였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 주목한 점은 여태까지 이 두 회사가 계약을 이루어졌던 그 방식이 직접 만나서 한 적도 있었고 방금처럼 전화로 구두 계약을 한 적도 있었지만 뭐가 됐든 간에 사우스 웨스트 터미널 측에서는 아우터랜드 앤 캐틀을 측으로 계약서를 보내서 서명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미 10차례에서 15차례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다는 거. 다음 세 번째, 엄지척 이모티콘은 사회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인다 혹은 괜찮다, 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확정의 의미로 이해하기가 충분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쓰인 이모티콘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엄지척 이모티콘이 문서에 서명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님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서명자를 식별하고 계약을 수락했음을 전달하는 유효한 방법이었음을 인정한다. 더불어서 딕셔너리닷컴에 따르면 엄지척 이모티콘은 서구 문화권에서 디지털 통신에서 동의, 승인, 격려의 표현으로 사용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또한 캐나다의 전자정보 및 문서법 2000에서 상호간의 명시적 승인을 허용하는 데에는 해당 이모티콘을 쓰일 수 있다 라고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지척 이모티콘을 동의의 표시로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주먹 인사 이모티콘 혹은 악수 이모티콘과 같은 이모티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때문에 여러가지 어지러운 판결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긴 하나 해당 사건에 대해선 적어도 법원은 이모티콘의 일반적인 용법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 라고 판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우스 웨스트 터미널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당사자 간의 유효한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했고요. 피고가 인도하지 않은 87톤가량의 암화로 인해서 계약이 위반된 것이 맞다 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아우터랜드 앤 캐틀 측은 사우스 웨스트 터미널 측에게 82,200달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배상액과 그로 인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나만 웃기냐 이거? 아니, 두 회사가 이모티콘 요 엄지척 요것 때문에 법정까지 갔다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했겠어 법원에서. 야 이거 뭐야, 이건 또 미치겠네. 아니, 다 큰 어른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엄지척 이모티콘이 어떤 맥락에서 써였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의 사례는 없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시대의 흐름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거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방식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본 법원은 인정한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지척이라는 것이 그냥 그림 이모티콘에서 지나지 않고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뭔가 귀여우면서도 재밌고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우리만의 어떤 재밌는 어떤 탈피의 느낌에 가까운 그런 이제 글자의 의사소통이 법적인 효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튼간에 조금 복잡한 관계라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단번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에 15시간을 자는 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요. 15시간을 자는 건 좀 너무 많이 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동물이 있다는 거죠. 네. 과연 어떤 동물이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브리테니커입니다. 사전으로도 유명한 그곳이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인데요. 고양이는요, 하루 평균 15시간을 잡니다. 특히 나이가 든 고양이나 새끼 고양이의 경우에는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자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잠을 많이 자는 걸까요? 고양이는요, 사실 동물 세계에서 포식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양이의 먹잇감들은 보통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살그머니 다가가서 덮치는 공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냥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몰래 다가가서 덮치는 행위는 꽤나 큰 체력 소모를 유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 고양이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온 체력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육체 노동을 기울이게 된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고양이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고요, 방명성 포식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냥감인 쥐나 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새벽과 황혼 무렵에 주로 사냥하는 동물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외의 시간에는 보통 잠을 자게 되는 건데요. 고양이의 수면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얕은 잠, 그러니까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든지 달려들 준비를 마친 상태로 깨어있는 수면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자고 있지만 후각과 청각이 상당히 예민한 상태고요. 귀가 자세히 보면 이따금씩 실룩실룩 거리기도 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잠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된다면 먹이를 덮치거나 혹은 잠들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취침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종종 이런 수면에서는 렘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단계의 잠에 든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발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고양이가 항상 잠만 자고 있는 이유는요, 실제로 깊게 자는 경우들도 있지만 얕게 자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 항상 사냥을 할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고양이는 야생성이라기보다는 방명성,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타임테이블과 조금 안 맞아. 우리가 잘 때쯤엔 깨어있고 우리가 깰 때쯤에는 걔네들이 자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맨날 자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생 고양이든 집 고양이든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다만 야생 고양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이 더 길게 보일 수는 있으나, 집 고양이는 항상 우리가 밥을 주기 때문에 사냥을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한다. 게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잠을 자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늘상 자고 있는 동물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네요. 사실 이 주제는 보자마자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실제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랑 많이 자요. 그래서 이 고양이도 분리불안이 있다 뭐 이런 말들 듣긴 들었는데, 저는 제가 좀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집을 나가면 저희 집 고양이인 영희는 잘 자고 있을 겁니다. 자더라고. 가끔 가다가는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자느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다 뻗고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고맙기도 하죠. 나가 있는 동안은 이제 얘네들이 뭘 하겠어, TV를 보겠어, 스마트폰을 보겠어, 그런 것도 없이 되게 심심할 텐데도 나랑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나한테 집중하고 아마 내가 없는 시간 동안엔 자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되게 고맙기도 한 그런 이제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그냥 길게 자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고양이가 실제로 안 키워보신 분들은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되게 좀 싸가지가 없다 라든지 야행성이다 그런 식의 생각하시는데, 고양이를 실제로 이제 키워보면요, 고양이가 되게 생각보다 똑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이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저도 처음에 새끼 고양이를 이제 키웠을 때 한 4개월쯤 됐을 때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고양이가 밤에 막 뛰어다니고 화장품 세워놓은 거 다 엎질러 놓고 그냥 쓰레기통을 그냥 갖다 박아요, 몸을. 새벽 한 3시쯤에 쿠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야. 쓰레기통을 갖다 박아가지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미치겠다. 또 그때는 원룸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괜히 키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수의사분들 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고양이들은 야행성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밤에 사냥을 좋아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같이 사는 주인한테 자기 타임테이블을 맞춘대요. 그래서 적응되다 보면은 인간들은 밤에 자잖아. 그러면 동물들도 밤에 자는 쪽으로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고, 고양이들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게 또 싸가지가 없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보다 고양이들이 애정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그냥 성인 돼서 자취하면은 고양이 키워야지, 고양이는 외로움을 잘 안 느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고양이를 키우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자취한 다음에 고양이 키워야지 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고양이 혼자 있을 때 절대 잘 지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고양이는 아마 잘 지낼 것 같더라고요. 그냥 완전 개냥이어서. 그렇고요. 하여튼 고양이에 대한 흥미로운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개봉까지 89년 남은 영화라는 이야기네요. 개봉까지 89년이 남은 영화가 있다. 그런 영화가 있을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영화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건데, 100년 뒤에 개봉할 영화면은 아마 이 제작 측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관객들도 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이런 영화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100 Years 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100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배우인 존 말코비치가 각본과 주연을 맡았고요. 로버트 로드리게스가 감독한 실험적 SF 단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꼬냑을 판매하는 회사인 레미 마틴이 100년의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 자사의 주류인 루이 13세의 코냑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 제작 당시에 절대 볼 수 없는 영화라는 슬로건으로 광고를 하게 됐는데요. 100년의 제작 과정이 필요한 꼬냑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제작된 지 100년이 되는 2115년 11월 18일에 개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존 말코비치, 장 슈야, 게데온 만룰루, 그리고 마르코 자로르 등 국제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개봉까지 89년의 시간이 남은 이 영화는요,
방탄 유리로 된 첨단 금고에 보관된 상태인데요. 이 금고는 영화의 시사회가 열리는 2115년 11월 18일에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본과 주연을 맡은 존 말코비치, 그리고 감독을 맡은 로버트 로드리게스를 포함한 전 세계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영화 초대권이 배포가 됐는데, 이들은 이 초대권을 각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해당 영화의 사운드 트랙 중에 하나인 100 Years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퍼렐 윌리엄스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개인 파티에서 딱 한 번 라이브로 연주가 된 적이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발매된 이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원 역시도 2117년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00 Years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음악은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아무도 못 보겠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100년 뒤에 영화를 개봉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주류 회사라면 이거를 마케팅으로 영리하게 이용할 법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되게 재밌네. 그죠? 예,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데 이거 찍은 분들만 알겠네요. 그죠? 근데 참 그렇게 보니까 이 루이 13세라는 술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술이 궁금하기도 하다. 그죠? 이거 뭐 가격이 얼마일까? 좀 검색해 볼까? 루이 13세는 레미 마르틴에서 생산하는 최고급 꼬냑인데요. 꼬냑의 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00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사용하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쳤다. 술이 500만 원이라고? 와, 미치겠네. 면세점에서 약 5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대. 국내에서는 77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된대요. 와우. 나는 이거 못 산다. 돈도 없지만 이거 마시면 행복할까?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100년 된 꼬냑이나 한 20년 된 거나 큰 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쯤 되면 그냥 기분 차이야. 전문가들도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안 궁금하네요. 루이 13세를 제 인생에서 먹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튼 뭐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으면서 동시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아니, 가장 운이 없거나 가장 운이 있는 사람,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운이 없으면서 동시에 가장 있을 수가 있는지,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허프포스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뉴스 기사인데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던 한 여성 리아 로즈 피에가는요, 지난 3월 자신이 일하는 곳 근처에 있는 럭키 스톱이라고 하는 편의점에서 $30짜리 즉석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긁는 복권 아시죠? 그 당시에는 이 여성분의 점심시간이었고요. 당시에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복권을 빨리 급하게 긁고 있었는데, 조금 긁어보니까 굳이 다 긁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당첨이 안 된 것 같은 거인 거죠. 그래서 가게 직원이었던 그 가게 주인집의 아들한테 복권을 주면서 이거 복권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회사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당 복권은 그냥 카운터 뒤편에 10일 동안 방치가 된 채로 놓여있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이제 버린 거죠. 쓰레기통에. 근데 가게 주인이 와본 거야. 점원의 부모님이죠. 근데 반쯤 긁힌 복권이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져 있는 걸 보니까 이걸 왜 버렸을까 싶어서 꺼내가지고 나머지를 다 긁어본 거죠. 근데 $100만 당첨된 복권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가족은 이 복권을 누가 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손님이 그냥 한 번 왔다가 간 사람이 아니라 매번 이 가게에 들르는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게 주인의 아들이었던 아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즉시 그 여성 피에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일을 하고 있던 피에가 씨, 그 가게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지금 당장 가게로 와야 된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막 퇴근을 하니까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안 된다 라고 마다했지만 너무 절박하게 말하니까 가본 거야. 가게에 갔더니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 부부를 얼싸안고 피에가 씨는 눈물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해당 복권의 판매점은 당첨 복권을 판매한 공로로 복권위원회로부터 1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됐고요. 피에가 역시도 가게 주인에게 추가 보상을 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금액은 은퇴 자금을 위해서 저축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네요. 예. 이 기사가 2021년 기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그렇게 계획대로 그때 탄 그 돈을 다 잘 보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튼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진짜 내가 만약 가게 주인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딜레마가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첨된 복권을 내가 주었어. 근데 이 복권이 우리 가게에 단골로 오는 사람 거인 걸 알아. 이때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그냥 먹을까 말까. 심지어 이거는 그냥 긁어서 내는 복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입니다 하면은 그냥 주인 되는 물건인 거잖아. 그죠? 다른 어떤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눈 싹 딱 그냥 감고 내 거인 걸로 하자 하면은 내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선뜻 단골 손님 거니까 돌려줘야 된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들도 과연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좀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천재는 떡잎부터 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확실히 천재들은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들과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냥 범부들은 천재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번외로 쳐야 돼. 그들과 내 인생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냥 인생 불행 시작이야. 네. 어쨌든 천재는 떡잎부터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조이 버블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요제프 칼 앵그레시아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조이 버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IQ 172의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이 버블스는 5살이 되던 해에 전화를 끊을 때 쓰는 전화기의 스위치를 빠르게 눌렀다가 떼는 방법을 통해서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7살이 되던 해에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면 전화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는데요. 1960년대 후반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조이 버블스는 입으로 적절한 음색의 휘바람을 불면 무료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후로는 휘슬러, 그러니까 휘바람꾼이다 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휴대폰 기지국이 있으니까 내 전화에서 전화를 걸면은 자동으로 기지국을 통해서 상대 전화한테 전화가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에 1960년대만 해도 장거리 전화를 걸면 전화 교환원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 간의 전화를 연결해야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 시기에서 대략 4옥타브 E, 그러니까 2637Hz의 음역대를 전화기에다가 불어 넣으면은 그 주파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어떤 동작이 행해지게끔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수행해버리는 메커니즘이 당시 전화 교환기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얘가 알게 된 거야. 내가 장거리 전화를 할 때 수동으로 회선을 바꿔줘야만 장거리 전화를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서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이 7살 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2600대의 그 헤르츠의 소리를 소폭 길게, 소폭 짧게, 그러니까 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내는 걸 통해서 전화번호를 조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 교환기를 교란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장거리 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절대음감을 이용해서 휘파람을 부는 기술로 이 사람이 알아버린 거죠. 예. 당시의 장거리 전화는 굉장히 비싼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그치만 이 조이 버블스는 해당 해킹 방식으로 전화는 마치 끊어진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끊어진 게 아닌 것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했었던 거죠. 이러한 방법을 플리킹이라고 했는데 통신사 측은 이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해킹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전화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이 방법이 유명해지면서 잡지를 통해서 해당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영감을 받은 프로그래머가 둘이 있었으니 그 둘은 바로 현재 애플 컴퓨터를 창립한 두 창립자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이제 명탐정 코난에도 이거랑 유사한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이런 방식을 약간 쓰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전화기를 통해서 키패드를 입력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아마 소리를 이용해서 번호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빨리 캐치한 거지. 특정적인 어떤 소리 값을 이용해서 전화기를 해킹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주 빠를 때에 알게 된 거고, 심지어 본인이 절대 음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휘파람을 통해서 컨트롤 해가지고 해킹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신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근데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였대요. 휘파람을 부는데 불다 보니까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지더래. 그래서 이상하잖아. 휘파람을 부는데 전화가 왜 끊어지지?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신사 있죠, AT&T. 걷다가 전화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그 교환원이 이걸 말을 해준 거야. 저희 전화 교환기가 특정 주파수를 받으면 동작되는 어떤 그런 약속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들어버린 거야, 직원한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수법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예. 21이었나? 몰라, 블랙잭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영화에서 이거 비슷한 장면이 나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주인공의 휴대폰을 해커가 빼서, 근데 우리 팀 해커야. 착한 해커. 해커가 우리 팀이면 착한 해커입니다. 예. 어쨌든 자기가 씹고 있던 껌이 있는데 껌 종이가 은박지잖아요. 은박지를 접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 전화기를 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인공한테 전화기를 돌려주면서 자, 아저씨 전화 이제 평생 무료예요. 이런 식으로 해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요 사례를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 장면이었겠죠. 그죠? 여튼 그런 신박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 2000년을 살아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챘을 건데 대단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런 일화를 감명 깊게 읽은 두 소년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그러니까 애플 창립자들이었다는 것도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아쉬우시죠?
아쉬울 때 떠나야 다음이 더 기다려진다. 이런 말씀 드려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괴롭히고 싶은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괴롭히고 싶은 이유? 글쎄요, 괴롭히는 거는 좋지 않죠. 네, 저는 사실 누구를 괴롭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괴롭힘 당한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괴롭히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인데요. cute aggres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ute aggression, 이거는 한국말로 했을 때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이 귀엽다고 생각되는 것을 꽉 쥐거나 물고 싶은 충동을 일컫습니다. 이는 개인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동시에 하는 무질서함을 경험하는 이형적 표현이기도 한데요. 사회심리학자였던 오리아나 아라곤과 그의 동료들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해당 심리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는 국가별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 따갈로그어에서 기길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귀여운 것에 대한 압도적인 기쁨, 그리고 이로 인해서 꽉 껴안고 싶은 마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에서 지마스는 귀여운 것을 목 졸라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뜻. 아, 너무 세다. 너무 세. 어쨌든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말레이어에서 질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도 귀여운 것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분노, 애정어린 손길로 꽉 쥐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란 뜻이라고 하고요. 태국어로 만키아오는 너무 귀여워서 먹어버리고 싶다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참오로어에서 막고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통통한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꼬집거나 꽉 쥐거나 키스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다 라는 건데 왜일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왜 우리는 귀여운 걸 보면은 폭력성이 생기는가? 자, 먼저 뇌 과학적으로 보자고요. EGG 스캔 기술을 이용해서 뇌를 스캔했을 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기 동물의 이미지를 볼 때 뇌의 감정센터와 보상센터가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대상체가 귀여우면 귀여울수록 그 보상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요. 더불어서 체내 신경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호르몬, 옥시토신 그리고 바소프레신은 다른 분자인데 기본적으로 옥시토신은 뇌의 시상 하부에서 생성돼서 귀여운 것을 봤을 때 애정 감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소프레신의 경우에는 뇌의 후엽,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인데 보통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면은 이를 보호하고 방어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귀여운 것을 봤을 때 너무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것, 그리고 귀여운 것을 봤을 때 보호하도록 폭력성을 띠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현된다는 거죠. 귀여운 걸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진화를 했느냐? 예. 결국은 자손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대 유지를 위해서 적응적 이점으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성장할 때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생존함에 있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아주 중요한 동물인데, 특히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번식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자손을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보살핌이 매우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큰 눈, 둥근 얼굴, 작은 체구와 같이 유아적 특징을 갖고 있는 대상체를 보면은 사람은 이게 굳이 인간 아이가 아니더라도 아이처럼 귀엽다, 지켜야 된다, 하지만 너무 귀여워 죽이고 싶다 이 생각이 동시에 든다는 거죠. 네. 귀여움을 느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자극으로 진화한 것이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호 본능을 우리가 인간이 별로 안 느낀다면, 만약에 귀여운 걸 봤을 때 아무 감정이 없어, 그러면은 내 아이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애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개복치 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을 귀여워하지 않는 종족들은 전부 멸종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귀여운 걸 보고 너무너무 귀엽네, 비틀어버리고 싶네,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진화한 인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눈, 작은 체구, 이런 게 인간 아기도 있지만 고양이, 강아지 이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귀여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진화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아주 흥미롭네요. 그죠? 동시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인간이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지? 나도 그러면은 뭔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장시간에 거쳐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진화할 수도 있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튼간에 귀여운 거 보면은 쪼물려서 터쳐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 진화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게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부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흥미롭고 재밌고 기괴하고 으스스한 이야기들 모아서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